자, 계속 저당권의 효력 볼까요? 420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420페이지 보시면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당권의 효력은 일단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게 359조를 읽어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원칙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얘는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친다 하고 세트를 이루는 단어를 꼭 찾아놔야 돼요. 그 단어가 압류라는 거예요. 얘는 압류, 미친다, 압류, 미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실판 해볼까요? 이 그림 다시 써먹어 봅시다.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갑은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병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차임 받은 거죠. 차임. 차임이 이게 바로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입니다. 그럼 차임주로 받은 돈이 한 500만 원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요 과실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을 취득해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을 취득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에 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은 저당권자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행이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은행이 그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은 당연히 저당권자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월세는 누가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후에, 압류, 이 단어 중요합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후,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원칙적으로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받은 차임은 우선 면제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볼까요? 오른쪽에 오시면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세요? 360조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그 굵은 글씨 옆에다 좀 써볼까요? 양거로 2번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땡땡, 거기다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라고 씁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자, 그렇게 쓰셨으면 이제 칠판으로 이제 오세요. 다시 이 그림 써본 걸까요? 우리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갑이 1,000만 원 갚지 않았어요. 그럼 을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병이 1억 원의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문제는 뭐냐면, 경락대금에서 을은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을은 딱 1,000만 원만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좀 많은 금액. 대표적으로 그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같은 것도 지급받죠. 그럼 이자도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위약금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30만 원 위약금 있는 곳으로 하자.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거 정했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약금도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뭐냐면, 이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과연 어디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금액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 게 피담보채권 360조입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의 범위를 정해둔 거예요. 360조 저당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당권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읽어보니까 총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 총 몇 가지라는 거예요.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 즉 저당권으로 담보가 되는 게 몇 가지라는 거죠? 5가지라는 거. 5가지. 5가지인데 3개, 2개 잘라서 배웁니다. 먼저 앞에 있는 3개. 원본, 이자, 위약금 끊고 피담보채권의 범위.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의 범위 먼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뒤에 2개는 순서는 좀 바꿉시다.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에다가요 경매비용을 씁시다. 저당권 실행비용에다가 경매비용.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담보된다고요? 5가지. 5가지.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5가지 안에 해당되는 것만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옵시다. 원본은 뭐죠? 원본. 원금 말하는 거죠. 원금 말하는 거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죠? 1,000만 원. 그 다음 이자는 원본의 사용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있으면 이자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등기돼 있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걸 위약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약, 계약 위반의 준말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위약금이라고 말하고, 위약금도 등기가 돼 있으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경매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칠판을 보시면 돈을 빌린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돈을 안 갚은 사람 누구죠? 돈을 안 갚은 사람 갑. 그래서 경매 청구를 한 사람이 을이죠. 그럼 경매 비용은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다시 돈을 빌린 사람은 갑. 돈을 안 갚은 사람도 갑. 그 다음에 경매 청구를 한 사람이 을이죠. 그럼 경매 비용은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을이 내. 을.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비용을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 비용을 내야 그 돈 가지고 이제 절차를 진행시키고 특히 감정 평가 같은 것도 맡겨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요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비용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한 3%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건물이 1억짜리다. 그럼 한 3%니까 300만 원을 경매를 신청하는 을이 먼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경락대금을 경매 비용을 제일 먼저 떼서 경매를 신청한 을에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비용도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누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갑이죠. 그럼 이건 1,000만 원의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은 거니까 얘는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그럼 이행지체니까 돈을 제때 갚지 못했으니까 이제 뭐가 따라 붙을까요? 지연 이자가 따라 붙죠. 그 지연 이자, 지연 배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밑줄 하시고 밑에다가 지연 이자 이퀄 지연 배상 이렇게 씁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연 이자 이퀄 지연 배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담보된다? 5가지. 다만 그 5가지 중에서 끝에 보세요. 단서. 그러나 지연 배상, 지연 이자는 무제한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인데 지연배상은 몇 년분만 담보된다. 1년분만 담보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오시면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3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연이자만큼은 3년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치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이자를 1년분에 하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지연배상을 1년치만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냐면, 이건 저당권자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후순위 저당권자를 변제받을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저당권자는 지연이자만큼은 딱 몇 년분 변제를 받아야 한다. 1년분. 그 다음에 그 이율이 높으면 또 이자를 많이 챙겨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고의로 경매를 지체시키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율이 뭐 24%다. 그러면 계속 좀만 늦추면 이 이자가 팡팡팡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도 막을 필요도 있고 후순위 권리자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만큼은 다 변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만 변제 받을 수 있다. 1년분.
자, 이렇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지금 외웁시다. 5가지 뭐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그러니까 뒤에 2개.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만 지연배상은 몇 년만 담보된다. 1년분만 담보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게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효력 범위, 과실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지, 그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매해 시험 문제다. 매해.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서요. 법정지당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으로 어디 오시냐면 427페이지 오실까요? 427페이지. 427페이지에 점 2번 법정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라고 별표. 원래 법정지상권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전세권 305조 1항이 하나 있고, 저당권 366조에 하나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돼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366조 동그라미 하시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끊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아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읽어보면 이게 누가 법정지당권을 취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누가 법정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봅시다. 전에 배운 내용을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갑에서는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을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럼 이때 갑은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너의 건물인지는 아는데 나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으니까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이걸 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권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권원에 해당되는 걸로 어떤 것들이 있죠? 지난번에 몇 번 써봤죠 이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인데 무단으로 한 거니까 권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토지 소유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을.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권원이 없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서 공부했죠? 물권적 청구권 할 때 공부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이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3가지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자, 그럼 이 내용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법정지당권 내용인데, 물권적 청구권하고 법정지당권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먼저 그림을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건물 소유자 갑. 그러니까 둘 다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갑 소유. 그다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한 1,000만 원 빌렸다고 할까요? 1,000만 원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칩시다.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빌린 1,000만 원을 다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1,000만 원의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을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아까 무슨 경매였었죠? 그게 담보권 실행 경매. 그 자꾸 임의 경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 그러면 이때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누구 거였죠? 갑. 원래 갑 소유였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는 병. 그러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 현재 건물 소유자는 갑. 그럼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권원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원원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된다? 철거. 다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된다? 철거. 다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병. 건물 소유자 갑.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르죠.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다른 점. 권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자, 여기는 무단을 한 거죠. 무단을 한 거니까 이건 을이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원을 안 만든 거예요.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경우니까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 달라지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내기만 하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갑하고 병이 미리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자,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하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경우니까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 근데 오른쪽의 경우는 권원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철거시키지 않으려면 갑에게 뭘 만들어주면 될까요? 권원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권원도 3개인 거예요, 3개. 그럼 지상권을 만들어줬다면 이름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니까 걔네 이름이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고, 전세권을 만들어줬다면 법정 전세권이 되는 거고, 임차권을 만들어줬다면 법정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럼 3가지 가능한 권원 중에서 이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경우가 이게 지상권이죠. 지상권의 뜻이 뭐죠?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3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인정해 준 게 이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결국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준 이유는 건물에 무엇을 막기 위한 거예요? 철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존재 이유는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입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의 존재 이유는 건물에 뭘 막기 위함이다? 철거를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늘 이제 법적인 사건은 늘 나오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일단 상황이 이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 소유이다가 동일인 소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이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입니다. 다시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이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저당물의 뭐로 인하여?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였다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물의 뭐로 인하여?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누구는 누구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보통 그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맺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로 완납하면 그냥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병너는 아예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 법정 이당권. 그러면 법정 이당권 인정이 되면 건물에 뭘 막을 수 있죠? 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조심하실 건 밑에 법정 이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철거 청구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법정 이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로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정 이당권은 그냥 건물 철거 방지까지가 목적인 거예요. 철거 방지까지가 목적인 거고 남의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절대 아니에요. 법정 이당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르는 내야 된다, 낼 필요 없다. 내야 돼요. 내야 돼. 그럼 지르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일단 당사자가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상권은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데 지르는 일단 협의하는 겁니다. 갑하고 병이 만나서 지르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결정, 재판 가는 거예요. 재판 가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볼까요? 자, 그러나 지르는 당사자의 뭐에 의하여?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다시 와서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법정 이당권 인정이 되려면 성립 요건이 총 4가지인데요. 한 장 넘어가 봅시다. 한 장 넘어가서 자, 꼭 외워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성질 갑시다. 성질. 법정 지당권에 관한 제366조 규정은 중요합니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법정 지당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관습법상의 법정 이당권이라고 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이당권에 관한 규정은 걔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확실하게 외웁니다. 그냥 법정 이당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 관습법상의 법정 이당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법정 이당권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 이당권이 성립시키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이다. 암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성립요건, 암기.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법정 이당권에 관한 판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여러분이 손으로 꼽으면서 차근차근 외워보세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자, 그럼 칠판 옵시다. 외워보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요. 첫 번째 요건 뭐죠? 여기서부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다음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요 네 가지 요건을 잘 외워야 여러 가지 판례들을 빨리빨리 분석해서 문제를 맞춰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7번을 볼까요?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이 신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어요. 이때 법정 이당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 키워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없는 토지 그랬으니까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절대 법정 이당권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봅시다. 왼쪽에 가서 동그라미 1번에 작은 글씨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작은 글씨 가서 다 밑줄 하지 마시고 건물이 없는 토지만 밑줄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법정 이당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무허가 미등기 동그라미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되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다 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가 건물의 상황이 달라져도 돼요. 먼저 증축 동그라미 합시다. 증축. 그 다음에 개축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그 다음 신축 그 다음에 재축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증축되었다 개축되었다 철거 후 신축되었다 재축되었다 그러니까 이래도 다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인정되는 거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축되어서 있고 개축되어서 있고 그 다음 신축되어서 있고 재건축되어서 있으니까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칠판을 볼까요?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조 1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조 1층짜리 건물이 철거되고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로 신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조 1층짜리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서 구건물이라고 하고 이건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신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신축의 경우에도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게 목조 1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목조 1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된다. 그럼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걔는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 이당권이 아까 존재 이유가 건물에 뭘 막기 위함이라 그러죠? 철거 방지.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존재하는 건물에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을 소유를 하려면 골로 가야죠. 골로 가서 저세상 가가지고 목조 1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그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게 옛날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법정 이당권의 범위, 존속 기간 이런 걸 정할 때는 신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배웠죠. 30년, 15년, 5년 배웠죠. 어떤 게 30년짜리죠? 견고수목 30년. 그다음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아닌 게 15년.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 인정되는 건 맞는데 이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일까요? 얘는 원래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지만 법정 이당권의 범위, 존속 기간을 정할 때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목조 1층짜리는 이도 저도 아닌 경우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5년이 되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목조 1층짜리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로 신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당권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 된다? 15년이 된다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두 번째 조건 보세요.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언제죠? 저당권 설정 당시. 실행 당시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확실하게 외웁니다.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한다. 그래, 오른쪽에 갑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밑줄하고 따라오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 이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면 법정 이당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락에 쭉 내려와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편. 찾았어요?
자, 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므로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랬죠? 설정 당시에. 따라서 계속 밑줄하면서 따라오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므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 또는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끝에 법정 인하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오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또는 동그라미 하고 그럼 이게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랬으니까 총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건 세 가지예요. 보통 그 또는이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and의 뜻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랬으니까 먼저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있죠. 첫 번째. 그다음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있죠. 두 번째. 그다음 토지 건물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부를까요? 걔는 단독 저당.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무슨 저당? 단독 저당.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걔는 공동 저당입니다. 단독 저당이나 공동 저당이나 다 법정 인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는 경매로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무슨 경매인지 확실하게 외웁니다. 무슨 경매로?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무슨 경매로 달라져야 돼요? 담보권 실행 경매로. 그럼 칠판 옵시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을이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을의 지위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다시 을이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을의 지위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먼저 1,0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저당권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지위 중에서 어떤 지위를 이용할 거냐? 을의 자유예요. 을의 자유. 그럼 이때 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매를 청구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그 경매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고 병이 경락을 받은 겁니다. 이 경우에도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되는데 그때는 이름이 달라요. 어떤 지상권이 인정이 될까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보권 실행 경매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다음 통상의 강제 집행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 인하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올까요? 자, 366조의 경매란 무슨 경매를 말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말하며 통상의 강제 집행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담보권 실행 경매 이외의 방법, 즉 통상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면 맨 끝에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 인하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딱 두 개. 담보권 실행 경매인 경우에는 366조에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법정 지상권. 통상의 강제 집행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칠판 올까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가지 요건이 뭐죠? 첫 번째 7번 다시 보시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법정 인하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법정 인하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법정 인하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때 갑이 법정 인하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인하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7조. 187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이당권 취득하는 건 상공, 판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정이당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등기 없이 법정이당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갑은 언제 법정이당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될까요? 뭐 시점이 될 만한 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와 동시에 갑도 법정이당권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정이당권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뭐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처분. 그러니까 갑이 자신이 취득한 법정이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때는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자, 갑 이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고요. 토지 가지고 있고 을에게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00만 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런 땅 뭐라 그러죠? 나대지라고. 나대지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건물을 축조한 거예요. 나중에 건물을 축조하고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을한테 빌린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의 돈을 갚으면 되는데 돈을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 을은 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 실행하는 게 이게 무슨 경우죠?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병이 토지를 경락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경락대금 1억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토지 경락대금 1억 원에 대해서 을은 당연히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을이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돈은 얼마죠? 9천만 원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는 병. 그 다음 지금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그럼 갑에게 366조의 법정이당권이 인정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이당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법정이당권이 인정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요건부터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그래서 얘는 여기서 탈락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첫 번째 요건에서 탈락이니까 결국 갑에게 법정이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건물 철거돼요. 철거. 그럼 이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멀쩡한 건물이 하나 없어지는 게 국가 전체 재산 손실이기도 하니까 을이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을로 하여금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병이 토지도 경락을 받고 건물도 경락을 받으면 결국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니까 건물에 뭘 막을 수 있다? 철거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이게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다시 무슨 청구권이라고요? 일괄경매 청구권. 그럼 이때 일괄경매 청구권을 인정해준 이유도 결국 똑같죠. 건물에 무엇을 막기 위함이다. 철거를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일괄경매 청구권의 존재 이유도 건물에 뭘 막기 위함이다. 철거를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일괄경매 청구권의 경우에 철거 방지가 목적인데 이쪽에 366조의 법정이당권하고 일괄경매 청구권은 365조예요. 365조의 일괄경매 청구권은 둘 다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인 건 맞는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죠? 있고 없고죠. 있고 없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366조의 법정이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이쪽에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사례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례 문제. 그럼 이게 그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무슨 문제로 풀어야 돼요? 있으면 법정 지상권 문제로 풀어야 되고 없으면 일괄경매 청구권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 365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밑에 429페이지 밑에 365조 이건 조문에 숫자 동그라미 할 필요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그럼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단어죠? 함께? 아니고요. 네, 뭐 정답만 힌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는 그 함께라는 단어를 고르면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후. 그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됩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렇게 되죠. 다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맨 끝에입니다.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를 네모칸 칠까요? 그러면 끝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무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괄경매 청구권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얘는 권리란 권리. 일괄경매 청구권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하여야 한다. 이런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여기를 눈여겨봐둬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하여야 한다로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 제도 자체는 중요한데 그 조문을 눈여겨봐두지 않으면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그렇게만 보고 뒤를 잘 안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문장의 끝을 꼭 평상시에 확인해두는 훈련을 해야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요것만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인지는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법 공부할 때 모든 문장의 끝이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이렇게 구별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으니까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는 언어 과목 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중개사법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민법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일괄경매 청구권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확실하게 귀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읽어보겠어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다음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그럼 이때 우리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하면 되는데 그냥 토지만 경매 청구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 경매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해서 둘 모두 다 경락을 받으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갖게 되는 거니까 건물에 당연히 뭘 막을 수 있죠? 철거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권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둘 모두 경매 청구하지 않고 그냥 토지만 다른 경매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때는 법정인 낙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했고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도 경락받고 건물도 경락을 받은 겁니다. 토지 경락대금 1억 원 나왔고요. 건물 경락대금도 1억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러면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토지 경락대금에서 변제받은 게 500이 500. 그러면 못 받은 금액이 얼마죠? 500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500 나머지를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우선 문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없으니까죠. 없으니까. 토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당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당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서.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요건인데 요건에다가 암기. 요건 암기. 잘 따라오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설정자, 축조, 소유.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축조해야 돼요?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하고 있어야 한다?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양도한 이 경우에도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시 누가?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 그 계약법 학원 있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